김무성 의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김무성 의원이 최근에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내가 보수요, 내가 우파요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김무성을 역적 취급을 하고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김무성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연관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불출마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밑바닥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 곳에서 열심히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언론들의 눈에도 띄고 하다 보니까 또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목부터 화끈합니다. 김무성 화끈한 고백. 2016년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1년 전 새누리당 살생부 40명 명단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김무성이 아무리 싫고 김무성이 아무리 믿더라도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히 탄핵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김무성과 박근혜가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틀어지게 됐는가 이런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팩트체크 차원에서 그래도 스토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먼저 김무성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 상도동계로 정계에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 6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6선. 거의 20몇 년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중진 중에 중진 의원입니다. 6선 의원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주역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맨 앞에서 노력한 사람이 김무성이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다. 선대위원장 중에서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 그게 김무성이었다. 2012년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시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했다.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앉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했다.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는 김무성이 당대표 시절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다. 그러나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 비박에 유례없는 정말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공천 파동이 있었죠. 공천 갈등이 벌어지면서 김무성의 지지율도 폭락을 했다. 친박이 공천을 못하게 당대표 직인을 갖고 튀었다.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거 아시죠? 도장 들고 나르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원래 압도적으로 그래도 누가 봐도 다음 대선 후보는 김무성이야. 김무성이 이명박, 그 다음엔 박근혜, 그 다음엔 김무성이야.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은 김무성이야 라고 하던 그 잘 나가던 김무성을 끌어내린 게 지지율을 폭락시킨 게 김무성의 도장 들고 나르샤 옥새파동 이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이때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쪽 편에 구석에 가만히 얌전히 있던 김무성이 최근에 막 전면에 나서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물밑 작업도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는 밀사도 파견하고 자기 측근들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뭔가 보수를 통합을 하게 하는데 뭔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갈라진 보수 야권을 통합하는데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내년 총선 불출마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이 탄핵 국면에서 찢어진 야권을 통합하는데 내 정치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내가 얘기를 안 하다가 모처럼 하는데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작정을 하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김무성이 생각하기에는 2016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됐다. 김무성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김무성의 고백은 살생부, 그거 원래 사실이었다. 살생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천 배제자 명단을 말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새누리당 살생부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죠.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이런 비박 의원들 40명이 적혀 있다는 얘기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두원 당시 의원이 김무성한테 내가 들었다 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일대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김무성은 이런 사실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서 정두원 의원과 진실게임까지 벌어졌었다. 그런데 김무성이 그런 일이 없었어. 살생부 이런 거 없었어. 라고 본인이 잡아뗐던 것을 이번에 그게 사실 살생부라는 게 실제로 있었어. 내가 봤어. 이런 얘기를 이번에 털어놓게 된 겁니다. 신동철이라고 하는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과 형제 같은 A라는 사람이 있었다. 새누리당 안에선 다 아는 이름이다. 이 A라는 사람이 신동철에게 들었다 하면서 A4 용지 한 장에 적혀있는 명단을 김무성한테 보여줬는데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인원이 40명이었다. 이 명단은 찌라시가 많이 들었다. 그러나 김무성이 말하는 것은 알려진 것이랑은 다르다. 알려진 건 진짜 찌라시고 진짜 원본에는 비박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헌신적으로 했었던 그런 사람도 자른다고 되어 있었다. 친박을 공천을 주고 비박을 다 잘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고 두루두루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고 두루 잘라서 혁신적인 공천을 하려고 한 건 맞다. 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살생부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기자가 말하니까 김무성은 상향식 공천 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살생부냐? 도대체 누가 누굴 죽인단 말이냐?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왜 자기가 그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 정두원이 한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잡아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날 국회에서 우연히 정두원을 만났는데 그때 나 좀 보자 하고 국회에서 만났는데 본회의장 끝자리에 가서 그냥 정두원과 김무성 이 둘이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마 정두원이 나한테 들은 이 얘기를 언론에 폭로를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정두원과 김무성이 나는 정두원이랑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그냥 한 거였다. 그러면서 이 명단을 짜가지고 공천 때 40명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신 이름도 들어가 있다. 정두원을 말하는 거죠. 당신 이름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상향식 공천을 할 거다. 김무성이 말하는 거예요. 김무성은 상향식 공천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안 밀릴 거다. 내가 당대표니까 그때 당시 김무성이 당대표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안 밀릴 거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정두원한테 미리 좀 언지를 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거를 정두원이 못 참고 언론에 불어버렸다. 그래서 야 우리끼리 한 얘기를 왜 말해?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야 이걸 왜 말해? 하면서 김무성이 오히려 숨어버렸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살생부는 그럼 누가 만든 거냐?
그런데 김무성도 이건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누군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현기환이라고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6년 2월에 김무성을 찾아왔다. 그때 그 현기환이라고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할매. 그러면서 할매도 퇴임하고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후원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 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TK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넘겨달라. TK 지역의 공천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라 하고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이 김무성 당시 당대표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은 딱 잘라서 안 된다. 내가 당대표니까 안 된다. TK 못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찾아왔다. 현 전 수석이 또 찾아와서 그러면 대구 총 12석 대구 지역만 넘겨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무성은 안 된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또 찾아와서 그러면 유승민과 그 일당만 넘겨달라. 8명.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TK 김무성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대구만 넘겨달라. 안 된다. 세 번째로 그러면 대구의 일부만 유승민과 그 일당 8명의 공천권만 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이. 이게 공천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때 만약에 사인했다고 하면 김무성이 원하는 사람으로 비례대표 반은 심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 했다. 왜? 김무성은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굉장히 밀었어요. 국민 경선 방식. 지금 이 순간도 김무성은 국민 경선 방식을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갈 거다. 국민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나 안 밀릴 거야.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공천권 양보 못해. 모든 공천권은 국민에게 줄 거야. 이렇게 김무성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무성 전 대표가 TK 공천 양보 제안을 잘라버린 다음에 친박 핵심 이한구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부임하면서 친박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TK를 돌아다니면서 친박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살생부 파동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살생부 논란은 김무성 전 대표가 부인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돌아보면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있던 비박계 의원들, 유승민,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이한구 위원장 체제에서 무더기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살생부가 동작을 했다. 그러면서 옥새 파동이 벌어졌다. 자, 이제 옥새 파동의 진실. 옥새 파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무성이. 왜 도장 들고 부산으로 나르샤를 했냐? 왜 도장 들고 나르샤를 했냐? 김무성이 나는 도장 들고 나른 적이 없다. 도장은 당 금고에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친박 측이 가짜뉴스를 흘렸다. 현기환 정무수석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한구가 와가지고 당대표부터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 김무성 당신이 당대표지만 당대표까지도 우리가 공천을 안 주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9명의 최고위원이 표결로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김무성 맘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한구가 공천을 무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수용을 했지만 마지막 6곳, 마지막 최종 6곳, 이재호,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낙천시키려고 한 거, 요거는 정말 부당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당시 김무성이. 최고위 소집권은 당대표한테 있으니까, 당시 김무성한테 있으니까
김무성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 공천이 안 되는 거였다. 그래서 도장을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김무성만 도망가죠. 김무성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사람들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무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거다. 이양구를 보내가면서 판을 깼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 이 둘 간에 공천으로 인한 뭔가 다툼이 있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반박을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 현 정무수석이 반박을 하든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판국에 김무성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 부분 진실성이 있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김무성은 옥새파동으로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 김무성의 지지율이 반기문보다 앞선 적도 있었다. 김무성에게 아무리 큰 사건이 터져도 지지율이 안 떨어졌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도장 가지고 나르샤 하는 게 이슈가 되니까 바로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총선의 패배 책임을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뒤집어 쓴 거다. 김무성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총선 때 김무성이 제안을 했었던 상향식 공천 제도로 갔었다고 하면 무조건 180석 이상을 얻었을 것이다. 개헌선을 확보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분열했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때 공천 전까지는 공천 파동이 있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문재인 집권은 박근혜 탄핵이 아니라 공천 때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4년차는 그래서 중요하다. 오늘의 정치 지형을 만든 시작이기 때문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분열되어 있는 당은 선거 전에는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기 위해 분열의 아픈 기억을 꺼낸 것이다. 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졌는가? 우파들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뭉쳐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 때 본인이 당대표였던 총선 때 왜 말아먹었나? 왜 졌나?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것이다. 김무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던 여권의 설상가상으로 초대형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이런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여권 인사들이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굳이 탈당을 왜 했냐 이렇게 이유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무성이 왜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바른당을 만들었느냐, 문재인이랑 해보려면 문재인이랑 붙기 위해서는 반기문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기문이 국민 신뢰를 잃고도 잘못이 없다는 박근혜가 버티는 당에 들어오겠나.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냥 국민들에게 어쨌든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그 당에 반기문이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을 바른당이죠. 바른정당을 만든 것이다. 그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는 교감이 있었나? 그 전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무성이 반기문에게 밀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반기문이 미국에 있을 때 밀사를 보냈다.
대학 교수인데 정치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김무성이랑 친척이고 반기문이랑 아는 이런 사람을 시켜갖고 밀사로 보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갈 거냐? 김무성이 반기문에게 물어본 거예요. 끝까지 갈 거냐? 구설수가 있을 것이다. 그거 클리어하고 끝까지 갈 거냐? 반기문이 오케이를 했다는 겁니다. 김무성이 반기문한테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갈 거냐? 시끄러운 얘기가 나와도 끝까지 갈 거냐? 반기문이 오케이 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창당이 된 것이다. 바른정당이 창당이 되면 반기문이 들어오게 되고 이 반기문을 대권 후보로 내세우면 그럼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무적 판단이죠. 정치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반기문이 바로 입당을 했으면 아마 새누리당은 무너지고 바른정당으로 힘의 균형이 쏠렸을 걸로 본다. 그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고 민한당을 생각했다. 1985년에 무너졌던 민한당을 생각하고 있었다. 신민당으로 다 가버리니까 5명 남고 무너졌지 않았냐. 1985년도에. 그때처럼 됐을 거다. 그런데 반기문이 바로 입당을 안 하고 시간을 끌더니 20일 만에 구설수에 못 이겨서 그만뒀다. 불출마, 나는 대통령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반기문이 발을 뺐죠. 김무성과 약속을 다 해놓고 약속을 반기문이 어겼다. 그런데 그 명분이 웃겼어요. 매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2천만 원씩 들어간다 하면서 반기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누구에게도 신세진 거 없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김무성한테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반기문이. 그 이유가 김무성과 반기문 사이에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밀사 파견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반기문이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왜 대통령 포기를 했느냐? 드루킹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드루킹 때문이에요. 드루킹이 만들어낸 거짓 인터넷 여론, 거짓 선동 이런 것에 반기문이 뜨거워한 겁니다. 드루킹이 반기문이 뭐 대권 후보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서부터 드루킹들이 여러 조작을 하고 뭐하고 해서 반기문을 정말 역대적인 쓰레기로 몰아갔거든요. 여기에 반기문이 쫄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기문은 드루킹에 쫄아서 대통령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전 대표의 생각은 완전 어그러지고 이렇게 처량한 신사가 된 거죠. 반기문 믿고 창당을 했는데 반기문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건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김무성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잠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원래 알던 사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래 알던 사이인데 인연은 있다. 경남중 1년 후배라고 해요. 김무성이 문재인의 중학교 1년 선배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김무성의 경남중 1년 후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선거구다. 부산 영도. 그리고 당대표를 할 때는 수시로 만났었다. 그때 당시에는 김무성이 여당이라서 새누리당의 당대표였으니까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줬다. 행사장에서 만약에 만나면 동생이니까 자기 1년 후배니까 김무성이 볼 때는 문재인이 1년 후배니까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고 야 바쁘면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축사하고 가도 돼. 이렇게 양보도 해줬다. 그리고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는 김무성을 먼저 연단으로 불렀을 때 같이 올라가자 하고 둘이 손을 잡고 김무성과 문재인이 같이 손잡고 올라가서 뭐 포옹도 하고 이런 좋은 그림을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정치를 했다. 김무성은. 그때까지만 해도 김무성은 문재인을 좋은 사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다. 겸손하고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제가 사실 정치인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말 소통도 잘 되고,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국회의원들과 소통도 잘 되고 전화통화도 하고 막 이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싹 끊겼다. 김무성이랑도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됐는데 그런 게 싹 끊어지고 약간 혼자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박근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사람이 바뀌었다. 어떤 점이 바뀌었냐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한 번, 올해 강기정 지금이죠. 정무수석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고견을 듣고 싶다 하고 말하길래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그대로 전할래 안 전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무수석들이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탈원전은 첫 번째, 탈원전은 상식에 벗어난다. 당신들 지지율만 떨어뜨리니까 중단을 선언해라. 그리고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당신네들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다, 오히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걸 감히 말을 못한 것 같다. 정치는 타협이다. 생각을 수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저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했다 안 되면 양보도 좀 해보고, 뭔가 딜도 해보고, 이렇게 정치라는 것은 타협이기 때문에 생각을 수시로 바꾸고 타협하고 뭐하고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한 번 입력된 건 절대 안 바뀌는 것 같다. 조국을 봐라. 문재인은 완전 골수 뭐 수골인지 한 번 머리에 입력된 건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다. 조국 사태를 봐라.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냐. 강기정 수석한테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외에 더 말한 게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최저임금 인상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2년 만에 30%를 올릴 수 있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잘 알겠다. 걱정된다. 이렇게 강 수석이 말하고 말더라.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를 했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어떤 상가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문재인이 거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볼 때였다. 그때 김무성이 자기 후배고 뭐 자기랑 뭐 당대표도 같이 했었고 하니까 좀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랬겠죠. 편하게 김무성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 대통령 후보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꿔라. 박근혜는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 시스템이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 그 구조가 문제다.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다들 이상하게 된다. 뭔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다. 현철이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현철이도 인사엔 많이 개입을 했지만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김현철도 절대 부정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때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구속 못 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김영삼이 구속하라고 했다. 자기 아들을 김영삼이 자기 아들인 김현철을 오히려 대통령 아들을 구속하라고 한 거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수 총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해서 찾아갔다. 검찰총장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김 총장이 각하가 오늘 여러 번 전화가 왔다. 구속시키라고 어쩜 좋으냐. 이렇게 말하더라. 저도 이걸 보고 김영삼이 이런 결단을 내렸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한보 사태를 덮기 위해서 한보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부정할 사람이 아닌데 김무성이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구속을 시킴으로써
한보 사태를 덮었다. 한보 사태에 불을 껐다. 이게 정치다. 김무성 이게 정치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물론 진실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현철이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이도 부정할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김기수 총장도 구속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김영삼이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 아들 구속시켜. 내 아들 구속시켜.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좀 정치권의 뒷얘기를 이렇게 김무성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문재인 후보의 반응은 어땠는가? 김무성은 시스템이 문제라고 봤다. 이건 시스템이 문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분명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문재인은 사람이 문제고 내가 하면 안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다. 김무성은 이 시스템이 문제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에서는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문재인은 그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때 김무성이 문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3년 안에 대형 사건이 터진다. 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봐봐라. 3년도 안 돼서 조국 사건이 터졌지 않냐. 정말 일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았냐. 조국 사태가 터졌지 않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 전 대통령은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할 것인가? 사면을 할 걸로 보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총선 변수가 된다고 보는가 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무성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된다.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큰 변수다. 김무성은 선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김무성은 나는 탄핵을 주장했지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적은 없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을 한 게 헌법 위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벽증이 있어서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 정치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인물 중심의 정치를 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이제는 이념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우리 정치판이 변해야 되지 않냐. 친박, 박근혜, 친문, 문재인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움직이는 건 질 낮은 수준의 정치가 아니겠는가. 박근혜에겐 친박이 있고 문재인에겐 친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개파 정치. 뭔가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 인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오글오글 모여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치다. 가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각 당이 가치를 깃발로 들고 이 가치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김무성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김무성 전 의원을 동의하거나 이래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진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기 전에 정치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개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무성과 박근혜가 권력 투쟁을 했는데 지금 김무성은 박근혜에 비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열심히 권력 투쟁을 했는데 김무성과 박근혜가
가치투쟁이 될 수도 있고 권력투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의 파동을 일으킨 거는 둘인데 박수는요 여러분 이렇게 손뼉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김무성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인 겁니다. 김무성과 박근혜가 뭔가 안 맞아서 둘이 뭔가 파동을 일으켜냈다. 그런데 이때 김무성은 완전 우파계에서는 약간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교적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러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더 많아. 그냥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더 많아. 김무성보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 측은지심이 작용을 해서 약간 박근혜 편을 들게 되는 뭐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 이런 게 보여지면서 김무성을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무결한 사람이 되므로 너무 그 김무성을 너무 배척하고 김무성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오진 않았나. 저는 사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김무성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우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친이 친박이 싸웠어요? 그건 아시죠? 친이계와 친박계가 싸웠어.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한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친이 친박이 싸웠으면 둘 다 잘못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이게. 둘이 더 풀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제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좀 화해를 좀 하시라. 이 친이 친박 싸움, 뭔가 이 개파 싸움 이런 것들이 봉합이 안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므로 좀 이 두 분이 좀 잘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파 싸움, 뭔가 권력 투쟁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김무성이 당대표였으므로 이때는 김무성이 져주는 게 맞다.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맞다. 대통령에게 김무성이 양보했어야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무논리입니다. 당대표 맘대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일부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 협상의 대상인 거지 박근혜 말대로 100%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당대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의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김무성의 잘못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이 대통령인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당대표 시절에도 이 정도의 마찰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찰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면 이때는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당대표였으므로 이명박의 말을 수용을 했어야 됐나요? 박근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었고 박근혜가 당대표였을 때도 둘이 협상할 문제인 거지 이명박이 대통령이므로 박근혜는 무조건 이명박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 무논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이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김무성이 당대표였어요. 이때도 둘이 타협을 하고 뭐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었어야 될 문제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당대표가 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판단은 각자 하는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 김무성이 옳았고 뭐 박근혜가 옳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팩트로서 받아들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너무
너무 한쪽 편에서만 서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편에만 서갖고 그 사람과 약간 적을 진 다른 정치인은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 얘기를 김무성 당대표가 한 이유는 그만큼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보수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또 통합 안 되면 또 질 게 뻔하다. 그래서 이전 총선, 내년 총선 말고 그 전 총선에도 2016년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해서 이렇게 폭망을 하게 되니까 멀쩡히 뽑아놓은 대통령까지도 탄핵당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내년 총선을 지게 되면은 그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간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을 이기고 그 다음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 총선을 이겨야지 다음 대선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은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나는 출마 안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년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밑에서 수면 위에서 나름대로는 이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중이다. 김무성이. 그래서 뭐 최근에 김무성은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물론 지금까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다가 인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김무성이 뭐 정계 은퇴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뭐 100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김무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도 뭔가 보수 통합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쭉 보면서 저는 사실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게 누구라도 그게 언론이 됐던 뭐 칼럼이 됐던 기사가 됐던 뭐가 됐던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데 이 내용은 꽤 뭐 진정성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정치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고 있고 정말 노련한 능구렁이 같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볼 때는 정치판 뭐 이런 거 아니야? 정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은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YS 봐봐. 자기 아들을 구속시켜 가면서까지 어쨌든 사태를 진압하잖아. 뭐 정치가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정치판에 흘러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이게 꼭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꼭 틀린 말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현실 정치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현실 정치는 이렇게 흘러왔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어쨌든 김무성도 있었다. 육선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오래된 의원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육선이라고 하면.